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중학교 역사2의 4단원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고려에 대해 공부했었는데요. 드디어 조선입니다. 과연 조선 사회는 어떻게 발전했을지 지금 바로 4-1 조선의 건국과 통치체제 그리고 대외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입니다. 조선의 건국 과정은 고려 말 새롭게 성장한 신흥무인 세력인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위화도 회군이란 이성계가 왕명을 어기고 위화도에서 회군해 권력을 장악한 사건인데요. 당시 고려의 우왕은 고려의 천령 이북 땅을 요구한 명을 정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는데요. 이렇게 왕명을 어긴 이성계는 개경으로 돌아와 우왕과 최영을 죽이고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이때 이성계와 함께한 세력은 바로 정도전을 비롯한 혁명파 신진사대부였는데요. 이들은 이성계의 정권 장악 직후 과전법을 실시해 권문세족들이 가지고 있던 대농장을 혁파하고 토지를 재분배했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은 부족한 국가재정의 확보와 민생 안정을 목표로 시행했으며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해서 전현직 관리의 등급에 따라 지급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토지를 직접 준 건 아니고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준 겁니다. 이렇게 실시된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줬는데요. 이 과전법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위화도 회군을 통해 정치를 장악하고 과전법을 통해 경제도 장악했으니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봐야겠죠? 이 시기 신진사대부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왕조를 세우자는 혁명파와 정몽주를 중심으로 고려 왕조를 유지하자는 온건파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온건파가 회유되지 않자 결국 온건파의 수장격인 정몽주를 제거하고 이성계와 혁명파 신진사대부는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조선의 통치 이념은 바로 성리학이었는데요.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과 더불어 유교 질서에 따른 민본 사상을 강조했으며 왕은 인과 덕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는데요. 한양은 풍수지리설에 기반한 명당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한강이 흘러 교통이 편리하고 북한산과 남산 등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도 유리했습니다. 이런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양에 도성을 세운 핵심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는데요. 정도전은 유교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해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유교 통치 이념에 따라 건설된 한양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엔 종묘, 오른쪽엔 사직단을 세웠으며 흥인지문이나 숭례문 등 주요 건축물의 명칭은 모두 유교 이념에 따라 붙였습니다. 조선이 건국부터 얼마나 유교를 중시한 나라였는지 아시겠죠? 이러한 조선의 건국 과정 순서가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위화도 회군이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 실시, 온건파 신진사대부 제거, 조선 건국, 한양천도의 순입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조선 전기의 통치 질서를 확립한 왕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태종입니다. 태종은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인데요. 이방원은 조선건국 당시 온건파 신진사대부 정몽주를 제거하는 등 조선건국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조선건국의 핵심 인물인 정도전과 뜻이 맞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도전은 이방원을 견제해 세자로 이성계의 어린 막내 아들을 책봉합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는데요. 이때 이방원은 자신의 동생들은 물론 정도전 등 개국공신들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오르니 그가 바로 태종입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손에 많은 피를 묻힌 왕인데요. 공신과 왕족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혁파해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육조직계제를 실시해 왕권을 강화합니다. 이 육조직계제라는 건 국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육조의 명령을 내리고 육조의 직접 보고를 받은 형식을 말합니다. 이는 의정부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거였는데요. 이로 인해 왕권이 강화됐겠죠? 또 16세 이상의 조선 모든 남자들은 호패를 차게 하는 호패법을 실시하는데요. 이 호패라는 건 지금의 주민등록증으로 호패를 통해 인구와 군역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왕권을 통해 조선 초 정치적 안정을 꾀한 태종. 이러한 태종의 뒤를 이어 그의 셋째 아들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그가 바로 너무나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대왕이란 호칭이 아깝지 않은 세종은 태종 때 이룬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실천한 왕인데요. 태종과는 다르게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한 세종은 이 시기 많은 재상들을 등용하고요. 육조직계제 대신 의정부 서사제를 다시 도입해 의정부 삼정승과 함께 조화로운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이러한 세종은 학문 연구를 정말 좋아하는 왕이었는데요. 왕과 신하가 함께 유교경전을 공부하고 토론하는 경연을 자주 열고 집현전을 설치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편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결과는 누가 뭐래도 훈민정음의 창제겠죠? 또 세종 때는 민족문화에 꽃이 피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시기였는데요. 이 부분은 조선 전기의 문화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리던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오르는데요. 안타깝게도 병약하여 일찍 사망하고요. 그의 아들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 자리에 오르는데요. 이때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여러모로 자신의 할아버지인 태종을 많이 닮았는데요.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고 다시 육조직계제를 도입해 왕권을 강화하고 직전법을 실시해 국가재정을 안정시켰습니다. 또한 보다 조직적이고 통일된 법전을 만들기 위해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고요. 이러한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됩니다. 이렇게 세조의 뒤를 이어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은 세종대왕 닮은 꼴인데요.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해 누구보다 경연에 힘썼고요. 경국대전의 완성으로 조선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경국대전은 6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앙과 지방 통치의 규정을 마련한 경국대전으로 조선은 더욱 유교적 법치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전기의 국가 기틀을 마련한 왕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조선의 여러 통치제도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는 의정부 육조체제입니다. 앞서 살짝 말씀드렸었는데요. 왕 밑으로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육조가 있는 형태입니다. 의정부에는 삼정승이 함께 국정을 총괄하는데요. 삼정승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각 부서별 행정실무를 맡은 육조가 있는데요. 이러한 육조에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가 있고요. 이는 경국대전의 육전체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통치기구의 각 기구는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됐으며 각 기구의 실무 담당자는 주로 과거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중앙통치기구에는 의정부 육조 외에도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요.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과 반역죄인을 다루는 의금부. 이 의금부 아시죠? 사극에서 보면 죄인을 당장 의금부로 압송하라 하고 데려가서 막 주리를 틀고 하는 곳. 거기가 의금부인데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의 직속기관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관리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사헌부,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간쟁기구인 사관원, 왕의 정책 연구와 자문 담당을 하는 홍문관, 이 세 가지를 합쳐 3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3사는 언론기관으로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못하게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습니다. 또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관으로 춘추관이 있고요. 조선 최고 국립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부는 지금의 서울시청으로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중앙통치기구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지방행정제도입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목, 군, 현을 두었습니다.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는 모두 군과 현으로 승격시켰고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확실히 고려보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군현에 파견된 수령은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지방을 통치했는데요. 이 수령이 우리가 옛날 이야기에서 흔히 보아온 사또입니다. 이렇게 수령이 가지는 권한이 크다 보니 지방에서의 수령의 독재를 방지해 중앙에서는 각도의 관찰사를 파견했는데요. 이러한 관찰사는 수령을 지휘하고 관리 감독했습니다. 한편 지방에는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가 있었는데요. 고려와는 다르게 조선의 향리는 권한이 약하되 수령을 보좌하고 행정실무만을 담당했으며 중앙의 육조처럼 육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지방에는 향촌 자치기구로 유양소가 있었는데요.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하면서 향촌 사회의 유교 질서를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유양소도 은근히 단답형 서술형으로 잘 나오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조선의 군사제도에 대해 살펴볼까요? 조선의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는 모두 군역 대상자였고요. 조선의 군사조직은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는 5위를 두었는데요. 5위는 궁궐과 한양을 수비했고요. 지방의 각도에서는 병영과 수영을 두고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파견해 육군과 수군을 통솔했습니다. 또 군사조직과 함께 교통통신시설도 정비했는데요. 봉수제라고 군사적으로 위급한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 봉수대에서 연기나 불을 피웠고요. 물자 수송과 통신을 위해 전국 각지에 역참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의 관리등용제도인데요. 조선에서 관리가 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과거입니다. 이러한 과거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시행됐고요. 문과와 무과, 잡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문과는 다시 속과와 대과로 나뉘는데요. 속과를 생원진사과라고 부르고요. 이 시험에 합격하면 성균관 유생이 될 수 있었고 이들은 이후 대과 시험을 통해 문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과는 주로 양반의 자제들이 응시했겠죠? 그리고 무과는 무관을 뽑는 시험이었는데요. 조선의 무관은 고려와는 다르게 대접을 받았고요. 이러한 무과 시험에는 양반들뿐 아니라 상민의 자제들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잡과는 기술관을 뽑는 시험으로 주로 중인이 응시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관리등용의 대표적인 제도는 과거였지만 조선에도 사실 음서제도가 남아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음서로는 높은 관직에 오르기가 힘들었는데요. 이를 통해 조선 사회가 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한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러한 조선에서는 천민이 아니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일반 평민들은 농사짓기 바빴고 교육은 거의 양반 자제들만 받았습니다. 이들은 먼저 서당에서 한문과 기초적인 유학 지식을 배우고요. 서울의 사부학당이나 지방의 향교에서 본격적인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속과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들은 성균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성균관은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성전에서는 제사를, 명륜당에서는 유학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이렇게 조선은 유학의 진심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유교국가로의 기틀과 질서가 마련됐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에서 기술교육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고요. 해당 관청에서는 기술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교육제도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선 전기의 외교관계입니다. 조선 전기의 외교는 사대교린, 이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명에 사대했습니다. 이러한 사대는 건국 초부터 이뤄진 건 아니었고요. 사실 건국 초에는 태조가 요동정벌을 추진해 명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 때부터 요동정벌을 중단하고 명에 사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명과 조공관계가 성립되어 조선이 공무를 마치면 명은 답례품을 보내주는 형태로 친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사대 외교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문화적 이익을 추구한 실리 외교였다는 걸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교린 정책을 펼쳤던 나라는 여진과 일본인데요. 두 나라와는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사용해 교류했습니다.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사군 육진 개척이 있는데요. 세종 때 압록강 지역에 최윤덕을 파견해 사군을 설치하고 두만강 쪽으로는 김종서를 파견해 육진을 개척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진족에게 이러한 강경책만 썼던 건 아니었고요. 회유책으로 국경지대에 무역소를 설치해 교역을 허용해주고 토지와 관직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교린 정책인데요. 먼저 강경책으로는 스시마섬 정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세종 때고요. 이종무의 활약으로 스시마섬을 정벌해 왜구를 토벌했습니다. 반면 회유책으로는 삼포를 개항해 일본과의 무역을 허락했는데요. 삼포에는 부삼포, 연포, 제포가 있고요. 일본인에게 토지나 관직을 주어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은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인 류쿠와 시암과 자와 등 동남아시아와도 교류했는데요. 이 또한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오늘은 조선의 건국부터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왕들, 조선의 통치제도와 외교관계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교과서로도 꼼꼼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